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초식성 동물인 판다는 대나무를 주로 먹고 살죠. 판다의 조상은 사실 육식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진화적으로 다른 동물과의 경쟁에서 멀어지기 위해 다른 초식 동물들조차 잘 먹지 않는 대나무를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새끼 코알라는 어미의 배설물을 먹는다고 하네요.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 잎에는 독성이 있어서 그걸 소화하려면 특별한 장내 미생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새끼 코알라는 어미의 장내 미생물과 그 소화 능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미의 배설물을 먹는 것이죠. 또 속담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의미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표현이 있죠. 실제로 개들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섬유질이 필요할 때 풀을 뜯기도 한답니다. 초식 동물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대나무, 독성이 있는 유칼립투스와 어미 코알라의 배설물, 그리고 개가 풀을 뜯는 것까지. 무슨 맛으로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먹이가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먹고 싶은 음식,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따지고 보면 맛이라는 것은 그 음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죠. 진화적으로 그 맛이라는 건 유용성의 지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생명체의 행동도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 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빠질 수 없는 날인데요. 혹시 오늘 점심 메뉴 정하셨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비빔밥, 냉면 가격이 10,000원을 넘었다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칼국수가 9,000원, 짜장면도 7,000원인 시대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세에는 편의점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편의점의 대표적인 메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 가격이 기본 6,000원대입니다. 비싼 건 7,000원에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저도 이거 종종 사 먹습니다. 왕 돈가스, 치킨, 간장, 불백 등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반찬과 밥이 담겨 있는 그릇, 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된 추억담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맘때쯤이면 이제 슬슬 예전에는 이제 보온 이것을 꺼내서 따뜻하게 챙겨 다니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더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교실 안에서 난로 위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데워서 드셨을 텐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 또 유튜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실까요?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전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었는지 좀 살펴보고요. 네. 다음은 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도입이 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예, 쿠팡이 플랫폼 내에서 판매 중인 수익성이 좋은 타사 제품을 모방해서 자체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논란 준비했고요. 이어서 하이브 자회사 어두어 민희진 전 대표 복귀가 무산됐다는 얘기부터 내부 문건 파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어떤 내용이 제일 눈에 띄던가요? 예, 그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그 금통인데요. 네. 한국은행이 공개한 29차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이 결론하고 같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그리고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가 증가세가 어떤 둔화가 됐다라는 점을 들면서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그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중에서 1명 장용성 위원만 동결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근데 이 5명의 금통위원들은 어떤 근거를 댔느냐 보면요. 기준금리 인하 근거로 물가 상승률의 뚜렷한 안정세,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약한 내수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을 좀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이 보면은 1%대 물가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이게 2021년 3월 이후 처음 나온 수치고요. 그래서 한 금통위원들은 이런 상황들을 좀 두고 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축소가 됐다. 완연하게 목표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가팔랐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풀 꺾였고 통화정책 상충 가능성도 완화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높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앞선 7, 8월의 금통위에서는 좀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늦추게 되는 그런 주요한 이유였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좀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디다라는 뭐 판단들도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위원은 이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진단을 좀 했고요. 다른 위원도 8월 금통위 이후에 내수 회복세가 좀 더디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도 좀 확대가 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네. 단 한 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어요. 그 네. 이유도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 주택 가격의 상승세 그리고 이걸로 인한 가계부채 뭐 증가세가 또 다시 회복이 아니라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겁니다. 장용성 의원이 금리를 내리면 이게 주춤했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크게 우려를 했는데요.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 부문의 좀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 것은 맞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다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 이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리고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정책의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다시 불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에 의견을 좀 냈습니다. 이런 의사록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좀 연내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평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통위원 6명 중에 5명이 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밝혔고 한 의원은 이 가계부채는 거시 건전성 정책 영향으로 향후 증가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우려는 여전히 크다라고 하면서 향후 통화 정책은 경기와 물가를 고려하면서 가계부채 상황을 계속 유의해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다른 의원도 과거보다 금리 인하의 내수 증진 효과가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금융 여건이 완화됐을 때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을 하고 이번 금리 인하 효과를 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약간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하는데 네. 어제 이창용 하는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기자회 국감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같은 맥락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금리 추가 인하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데 좀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이 총재는 일단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2.3% 정도로 이 전망치였던 2.4% 달성이 좀 어렵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느니 지난 8월에 올해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좀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 성장률이 0.1%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한은의 연간 전망치를 달성을 하려면 지금 4분기 GDP가 그 1.2% 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뭐 어렵죠. 네, 뭐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좀 이렇게 그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을 달성을 못하더라도 경기가 침체되고 있느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선을 그었습니다. 내수가 좀 완만한 지금 회복세에 좀 들어선 상태고 수출 부진도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수출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수출의 액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게 뭐 자동차 파업 같은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나 중국과의 경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 기준의 어떤 수출은 줄어들었는데 뭐 이건 좀 자세한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이걸 당장 뭐 경기 침체다라고 뭐 읽어서는 좀 안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아직은 잠재 성장률 2%보다는 좀 위쪽에 지금 성장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는 지금 내년 성장률이다. 이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짚었습니다. 이 총재는 11월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는 미국 대선 이후의 환율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 전면적인 경기 부양은 필요가 없고 자영업자나 어려운 측에 좀 부분적인 타깃 부양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최근 고환율이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위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 금리 격차 영향이 있는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뭐 사실이지만은 뭐 아무래도 외국한 평형기금, 뭐 외평기금이나 한은의 좀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입할 이 여지가 있다. 개입할 역량이 있다. 그래서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들을 좀 꺼냈습니다. 아직 위기는 아니다. 과거에는 보통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경기 부양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그렇죠. 가계의 부채 상환 비율이 줄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보다 뭐 인도라든가 미국 등 이제 현지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그 투자금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기업들,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이 서민들한테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잘 돌아야 하고 낙수 효과도 이제 순환적으로 잘 이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완주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도 들어볼게요. 쿠팡이 타사 제품을 베껴서 자체 상품을 내놓는데 이게 사실 의혹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의혹을 다시 제기한 거고요.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서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이 PB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순위를 플랫폼상에서 조작하고 좀 인위적으로 좀 표출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쿠팡이 플랫폼에 입점된 납품업체 제품을 모방해서 이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출시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PB 상품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부문별 판매 1위부터 100위까지 상품 중에서 이 모방 생산하기 쉽고 이 수익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원래 납품하던 납체를 밀어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즉 쿠팡은 판매 플랫폼을 보유한 상황에서 스스로 제조업자까지 되면서 자사 제품을 만들고요. 또 검색 순위와 판매량을 추적 관리하면서 PB 상품에 유리한 판을 설정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쿠팡에서 한 중소기업이 물티슈를 1,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 장사가 잘 되니까 쿠팡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900원에 판매를 해서 알고리즘상에서도 노출 우위가 되면서 기존 업체를 밀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쿠팡이 물품을 납품했던 한 기업체는 쿠팡이 똑같이 만든 제품을 출시한 뒤에 판매량이 10분의 1로 줄었고요.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는 쿠팡에 납품을 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이 입점 업체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일 수도 있고 협력사일 수도 있는데 그들과 경쟁을 했던 거네요. 그럼 공정위 조치가 나왔습니까? 예, 공정위는 앞서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PB 상품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쿠팡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과징금이었고요. 요거는 그 앞서서 뭐 알고리즘 조작이라든지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한 거였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조사하다가 이번에 공개된 PB 상품의 모방 생산 및 출시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른 회사 제품 그러니까 입점한 셀러들의 제품을 카피하기는 했지만 뭔가 불법은 아니다 이거요? 예, 맞습니다. 이 왜 그런 거 하니 쿠팡에 입점한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거는 이제 회사 일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가 없고요. 또 이번에 모방한 상품들이 주로 생수나 물티슈 같은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뭐 기술 탈취로도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었고요. 하지만 이 쿠팡 측은 이번 공정위 지적에 대해서 이 납품업체의 디자인을 복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또 쿠팡은 앞서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 오프라인 대형마트들도 자체 PB 상품 내놓을 때 많이 했던 거죠. 어떤 상품이 잘 나가나,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 좋아하나. 그래서 기존에 자체 브랜드 갖고 있던 그 업체한테 우리 PB 상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업체가 반발을 하면 아이, 당신네들이 1,000개 팔 거 우리가 10,000개 이상 팔아드리잖아요라고 했던 거고 그게 또 온라인판에서 고스란히 또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고령층을 위한 실버스테이 사업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이렇게 안부 확인이나 뭐 어떤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이 종합적인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임대 주택인데요. 장기 임대주택. 네, 정부가 이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 이 제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고령층을 위한 상품으로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이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하위 법령 개정이 좀 완료가 되면 12월부터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네. 실버타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지금 2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 보증금 최고 10억 원 그리고 월 임대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시니어 레지던스 이게 노인 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인 복지주택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노인 복지주택.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건 공공임대주택이고 후자는 그냥 민영에서 운영을 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 거의 뭐 이제 호텔처럼 이용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걸 딱 들어보셔도 알 텐데 이게 뭔가 이게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을 메꾸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나온 정책이고요. 일단 그래서 가격이 조금 기존 실버타운,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주택하고는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실버스테이는 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뭐 세제 혜택이나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같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초기 임대료를 제한을 하는데요. 초기 임대료는 이 어떤 실버타운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 시세의 95% 이하로 받아야 하고요. 갱신을 할 때도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인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뭐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또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공급을 하게 되냐면 무주택자입니다.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게 되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유주택자한테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는 자녀 세대에 좀 입주를 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을 받고 이제 유주택자는 남으면? 자녀 세대에 입주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실버타운하고 조금 달라지는 점인데요. 기존의 어떤 이 공공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주택자만 뭐 입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을 매각하지 않고 본인이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그 실버스테이 살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임대 수익을 얻거나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그 기회들도 충분히 본인이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버스테이와 이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함께 혼합된 단지들의 경우에서는 네. 이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 비속, 그러니까 친자녀나 손주, 뭐 증손주 이런 사람들에게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도 하는데요. 이게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을 위한 겁니다. 이게 공용시설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이 세대 간의 교류를 유도를 하고 같이 좀 살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조화를 꾀한다는 점이 차별점으로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미니진 어도어 전 대표죠. 그리고 하이브 측의 갈등이 이게 뭐 봉합이 되질 않고 있는데 미니진 전 대표가 나를 이제 대표이사로 다시 복귀시켜달라 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뉴진스 멤버들도 그걸 주장을 했었고 근데 일단 무산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걸그룹 뉴진스를 배출해서 뉴진스맘이라고 불렸던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 이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 전 대표가 신임 대표, 하이브가 임명한 신임 대표 무효니까 나 다시 선임해줘라고 했는데 법원은 이거 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뭘 필요도 없이 그 하이브의 판단이 유효하다라고 한 거고요. 일종 하이브의 판정승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앞서서 지난 8월에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미니진 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이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빼돌리려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실제 실행하려고 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뭐 카톡 문건 많이 돌았었는데 그런 게 증거였고요. 한마디로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하려고 했었으니 해임은 정당하다라는 거였고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귀책으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반대로 민희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상 정해진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당초 민 전 대표의 계약 임기는 2026년 11월까지였거든요. 네. 하이브 측은 이번 가처분 승소로 민 전 대표와의 향후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들로부터 피소당한 소송 건수가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각각 판결에 대해서는 네. 주주간 계약이 유효한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대표이사 임기에 따라서 향후 이사회에서 대표 선임을 재차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그것까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끝끝내 이제 나이가 다시 대표로 복귀를 해야 한다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김연지님이 민희진 하이브 갈등 그만 보고 싶네요. 이게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을 주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커지는 게 있어요. 하이브가 어떤 내부 문건을 작성을 했다가 이게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내부 문건부터 설명드리면 그 지난주에 국가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하이브의 임원진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업계 동향 자료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 과거로 치면 뭐 연예인 엑스파일 같은 건데 이 다른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등을 거론하면서 외모를 평가하고요.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총 2,000장의 문건 중에 일부만 공개됐음에도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평가와 대상화에 큰 비난이 일었었고요. 네. 특히 아이돌 멤버 중에 미성년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컸는데요. 이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서 SNS상의 반응을 발췌해서 작성한 것으로 하이브의 의견은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했고 또 업계 동향과 이슈 분석용으로 소수에게만 공유가 됐는데 불가피하게 뭐 유출이 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이후에 하이브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강모 실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어제 하이브 산하에 한 아이돌 멤버가 회사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 세븐틴이란 그룹의 승관 씨는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템이 아니다. 맘대로 쓰고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뭐 특정하진 않았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하이브의 내부 보고서를 비판한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왔었고요. 또 하이브는 CEO명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이 아티스트를 향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이 그대로 담겼었고 작성자 개인의 견해와 평가가 덧붙여진 점, 그 내용이 문서로 남게 된 점에 대해서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또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된 외부 아티스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 발표까지 했습니다. 김정남님이 정말 과거에 엑스파일을 떠올리게 하는 저급한 문건이더군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일부 연예 기획사에서 보던 그런 행태가 2024년에도 벌어지고 그것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하이브 1등 기업에서 벌어졌다는 게 또 충격이었던 거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오늘처럼 오답이 없는 날도 드문데요. 한 번 더 내드릴게요. 학창 시절에 급식 이전에는 이걸 꼬박꼬박 싸들고 다녔죠. 또 꼬박꼬박 싸들고 다녀야만 했었고요. 또 이맘때는 보통 보온 이걸 싸가게 되죠. 보온통에 담아서. 그런데 참 김치 국물이라도 새면은 낭패였죠. 가방 다 젖고 냄새 그냥 막 버스 안에서 진동을 하고. 지난 3분기 기준으로요. 전국 직장인의 1인당 평균 식대가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걸 싸들고 출근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이것을 사 먹는 알뜰족들도 늘고 있는데요. 요 세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6935님이 혼자 먹을 때는 편의점 이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저도 가끔 그런데 저녁에 야근할 때. 0780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따끈따끈한 이걸 쌉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정희님이 신랑이 이걸 싸줬으면 하는데 저도 워킹맘이라 못 해줘요. 제가 미안해하는 건가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맞벌이 하시면서 이걸 서로 아침에 또 싸주시기는 힘들죠. 또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고요. 이지연님 저는 이 세대가 아니에요. 16살 차이 나는 우리 언니는 이걸 싸들고 학교 갔었다고 하는데 말만 들어도 신기해요. 그렇죠. 급식을 먹는 세대는 또 이해를 못하기도 하죠. 가장 큰 차이가 이것과 급식 세대다라는 말도 있고요. 추억담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특히 서정란님처럼 난로 위에다가 양은 이것을 올려놓으면 점심시간 전에 구수한 밥 냄새로 수업 진행이 안 됐던 기억도 나네요. 그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도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 지상파 한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진행자들이 광고 상품, 음료 같은 걸 이제 마셨는데 너무 과하다. 이게 홈쇼핑 같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PPL 어떤 흐름을 맥을 끊는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또 제작사, 광고주에게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죠. 이 PPL의 세계 한번 들여다보죠. 한세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홍문기 교수와 전화로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게 어디까지가 PPL인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진짜 필요해서 제품을 뭐 주인공이 쓸 수도 있는 건데 어디까지가 PPL입니까? 이제 저는 전공이 이제 미디어 영상 광고이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뭐 마치 강의하는 것처럼 뭐 설명을 드리려면 드릴 수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간접 광고, PPL, 그다음에 뭐 협찬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네. 그게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간접 광고라고 하면 간접 광고의 반대말은 사회자분께 생각하실 때는 반대말이 뭐가 되겠어요? 흔히들 직접 얘기하면 광고? 당연히 직접 광고가 네. 되겠죠. 네네. 근데 방송법에는 직접 광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간접 광고라는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광고가 아닌 광고는 사실상 다 직접 광고라는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럼 직접 광고가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뭐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정말 사라고 말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접 광고는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이나 상표, 뭐 브랜드, 서비스 명칭, 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주기만 하고 다른 뭔가 액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걸 왜 광고라고 부르느냐? 예. 광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과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간접 광고가 직접 광고보다 광고 효과가 낮겠죠. 뭐 낮아야 하고요. 그게 원래 간접 광고의 취지예요. 그러면 왜 간접 광고를 처음에 도입을 했느냐면 광고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또 광고 산업이 원래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직접 광고보다는 간접 광고가 낫지 않겠냐. 또 한 가지 이슈가 사회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텔레비전 같은 거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광고 열심히 보시나요? 저는 그걸로 또 벌이가 좀 있어서요. 좀 유심히 봅니다. 열심히 또 어떤 보시나 기업들이 보죠? 광고하나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고. 예, 근데 예.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맥이 끊기는 좀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대부분 광고가 나오면 뭐 프로그램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한도전을 보고 싶다, 뭐 러닝맨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보기 위한 거지 광고를 보기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직접 광고, 저희가 보통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광고 또는 토막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광고가 나오게 되면 다른 채널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광고는 사실상 그 시청자들에게 직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광고 효과가 높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아하.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간접 광고를 통해서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안에 상품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PPL이 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PPL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상품 전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보여주느냐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이 광고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의 맥락상에서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광고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광고나 토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지 않는데 이 간접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네.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러면 광고 효과가 뭐 높으니 낮으니를 떠나서 최소한 노출되지 않느냐. 그럼 사람들이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PPL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광고주들은 PPL 또는 간접 광고, 그러니까 간접 광고의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 잠깐 돌렸다가 안 보니까 그냥 그렇죠. 지속 시청하는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장면에 삽입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최근에 보니까 웹툰이나 이런 데서도 주인공이 걸고 있는 목걸이 이런 것도 뭐 PPL이었다. 이런 경우도 많고 어떤 뭐 만화 속에도 PPL이 등장을 하고 되게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적용 범위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PPL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PPL이 이제 간접 광고 기법 중에 하나인데 네. 대표적인 기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 간접 광고를 그 실행하는 방법 중에 프로그램 내에서 실행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방법이 시청 흐름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연스럽고 노출되게 보여지려다 보니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라인이라든가 배경 같은 것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화의 경우이긴 한데 E.T. 영화 기억나시죠? 네네네. E.T. 영화에서 대표적인 PPL이 뭐였냐면 M&M 초콜릿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것의 기억도 안 시작, 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1960년대에 있었던 매드 월드라고 하는 그 1960년대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계속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근데 예. 근데 이제 이게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또는 그 영화 중간중간에 아. 사람들이 나가서 자꾸 코카콜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죠. 또.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 말고도 펩시콜라가 있는데 네. 유독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광고 효과가 크구나. 무의식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회상 효과가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광고나 토막 광고 같이 무조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광고 말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광고가 의외로 광고 효과가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제 뭐 웹툰이건 예능이건 뭐 하다못해 이제 지금 이번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심지어 이제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이제 시도를 해보는 시사 프로그램까지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간접 광고는 광고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역설적이네요. 직접 광고가 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예. 이게 되게 역설적이네요. 간접 광고는 직접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징계받은 프로그램을 보면 진행자들이 직접 이걸 마시고 뭐 마시니까 힘이 난다, 속이 든든하다 이런 멘트를 한 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들도 협찬 제품을 직접 먹고 뭐 맛있다, 어떻다 막 멘트를 하잖아요. 이거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흐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많이 주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 논란이 되는 이유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내용에서의 어떤 그 맥락적인 스토리에서의 멘트는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진행자가 콜라를 마신다든가 음료를 마시면서 이거 마시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이거 마시니까 힘이 나네요. 라는 식의 멘트는 사실상 그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의 어떤 완성도라든가 기획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강한 그 규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나 SNS에서는 아예 인플루언서들이 대놓고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네. 따로 PPL 어떤 뭐 규정이나 기준이 따로 없나요?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제 다매체 다채널 환경,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규제 체계의 어떤 이원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상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통되는 컨텐츠의 내용이나 그 디지털 영역에서 유통되는 컨텐츠의 내용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 매체가 텔레비전 영역 그리고 방송 지금처럼 이제 라디오 영역 이렇다고 하면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 영역에서는 특히 유튜브 같은 영역에서는 또 OTT 같은 영역에서는 그런 규제가 이제 거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제 그 흔히들 뭐 첫 광고, 앞 광고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디지털 영역에서도 일정 부분 규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공정위에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네. 그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광고입니다. 뭐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거나 아마 시청자분들도 또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 알고 계실 텐데 인터넷에 있는 광고를 옆에 보시게 되면 AD 또는 광고라고 쓰여져 있는 조그맣게 그쵸. 쓰여져 있는 문구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사실상 광고임을 알리는 거고 네. 광고와 광고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앞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알리게 되어 있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죠. 그 PPL 규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PPL 규제라는 부분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 광고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간접 광고의 기법으로서 이제 PPL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PPL이라는 규제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간접 광고가 직접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사실상 이 간접 광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때 강조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알리고 네. 이게 광고임을 밝히고 그리고 이게 광고라고 하는 것을 시청자들이 알게끔만 하면 오히려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는 광고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그 매출의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들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PPL 또는 간접 광고들은 가상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협찬과 잘 구별되지 않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프로그램 내에 있는 소품을 의미하는 협찬이 간접 광고로 악용되기도 하고 네. 사실 협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후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간접 광고와 협찬의 그 어떤 기준점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매출이 불분명해지는 제가 말씀드린 매출이라고 하는 건 광고 매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광고 매출이 불분명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방송 사업자들 또는 외주 제작자들의 매출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이러다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방송 광고 시장이 혼탁해지고 방송 광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 논란 때문에 광고 시장이 오히려 그 의심받고 왜곡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세대 홍문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고 CNN 방송이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 강세에 따라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약 20%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전통시장의 경우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약 42만 원가량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소송을 거쳐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들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바 있어 공단이 산재 인정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일반 관세율 10%보다 훨씬 높은 17.8%에서 최고 4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조금 특별히 네.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짧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여러분 혹시 두 곡 들려드렸는데 물론 이제 짧았습니다만 두 곡 다 아시나요? 앞에 노래는 뭐 전 국민이 다 알 테고 뒤에 나온 그 로제 씨의 최신곡은 최근에 그 빌보드 8위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올라갔고 외국의 음원 사이트에서 바로 또 1위 차지한 엄청난 명곡이 현재 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윤수일 씨의 아파트는 이제 구축이고 42년 된 네. 구축이고 로제 아파트 이제 재건축 심의 통과한 네. 이제 재건축이 된 거죠. 그런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 저희가 이 노래를 비교해서 들리는 게 복고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데 네. 최근에 그 로제 씨 노래가 장난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도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요. 네.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어제자 기준으로 빌보드 8위에 오를 만큼 엄청나게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노래입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중독성이 높아서 수능 금지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능도 정도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머리에 그쵸. 맴돌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까 하고 보면 일단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술자리 게임을 따와서 일단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 아파트라는 이 리듬 자체가 술자리 게임을 따와서 화제가 됐고 또 반복적인 리듬과 단어로 SNS 챌린지가 등장을 하면서 크게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아파트 하면서 술 게임까지 따라하는 이런 모습들도 SNS상에서 아주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의 멜로디의 진행이나 또 뮤직비디오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시면 2000년대 팝록 감성을 좀 떠올리게 돼서 더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찍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의 등장 인물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니까 그쵸. 다 커버가 네. 됐습니다만 네. 그냥 스튜디오 한 곳에서 네. 쭉 찍었고 네.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술자리 게임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분위기 담긴 이런 노래뿐만 아니라 당시 활동했던 가수들도 다시 또 인기를 얻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2NE1이 이제 10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와서 또 화제가 됐죠. 데뷔 15주년 콘서트를 진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많이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뮤직비디오나 또 무대 연출에서도 2000년대 아이돌 그리고 댄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오마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트로풍의 필터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2000년대 스타일의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당시의 감성을 담아내는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감성. 네. 감성을 넘어서 감성까지.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전에도 응답하라 시리즈 있었고 1990년대 문화가 복고 네. 레트로로 열풍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2000년대로 넘어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고가 뜨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으면 복고가 다시 또 떠오르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를 갖고 있죠. 특히나 이 2000년대 중후반은 좀 대중문화가 풍부하고 다채로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재현하는 패션과 콘텐츠는 일상에 좀 위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특히 더 복고가 뜨는 이유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좀 반작용으로 분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최근 소비자는 좀 단순하고 느린 시대였던 이 과거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좀 그리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택트 또 뭐 요즘은 또 AI 이런 광풍이 불면서 반작용으로 또 아날로그적 감성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2000년대 중후반은 이제 막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그랬죠. 이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여전히 CD 플레이어라든지 또 MP3, 필름 카메라 이런 아날로그적 요소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의 감성 콘텐츠가 좀 따뜻하고 가벼운 자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프 좀 들었죠. 그렇죠. 테이프 들어보셨어요? 네. 9831님 로제 아파트 듣자마자 에이브릴 라빈이랑 80년대 미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감성이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근데 최근에는 이 복고 문화를 Z세대가 이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2000년대 중후반 복고를 또 즐기는 주요 연령층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이 Z세대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8월 이 전국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10대부터 60대 중에 이 복고 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즐기는 세대가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한테는 복고가 아니라 새로운 거네요. 그렇죠. 이 세대는 좀 사실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 디지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절의 스타일을 또 신선하고 독창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요즘에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까지도 이 복고 트렌드에 좀 일부 반응을 하고 계세요. 이들은 2000년대 중후반을 실제로 경험했던 세대고요. 그 시절 아이템을 보면서 나 그때 그랬지 하는 이런 향수를 느끼시는 경우가 또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대에게는 옛 그리움, 네. Z세대에게는 새로운 문화. 그렇죠. 이게 또 같이 교차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같은 복고라도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흐름이 넘어왔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복고는 단순 유행이 아닌 문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언제 어느 시기가 특히 유행이냐 에 따라서 좀 복고의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8090 같은 복고가 유행을 했고요. 또 3년 전만 하더라도 Y2K라고 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세기말 감성이 유행을 했었어요. 세기말 감성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Y2K. 이 사이버틱하고 좀 미래적인 스타일을 강조하고 패션에서 이 Y2K가 아주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2000년대 복고 열풍은 좀 2000년대 중후반을 겨냥을 하면서 2005년부터 2010년 정도를 떠올리게 하는 트렌드고요. 그때 대중문화 그리고 폭넓게 자리 잡았던 이런 유행이라든지 트렌드들이 다시 또 낭만적으로 부상이 되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고는 20년 주기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딱 복고가 20년 전 인기였던 2000년대 중반에 인기 있었던 음악이나 이 프로그램들 대중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무슨 2000년대 벌써 복고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20년 주기로 돌아온다. 네. 김진우님이 이대호님도 옛날 90년대 풍으로 오늘 코디하셨네요. 맞네요. 아니,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데님 재킷, 옛날 말로 하면 청카바. 맞습니다. 이 패션업계에서도 또 복고를 또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은 이제 가을 겨울 옷 시즌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떤 복고가 반영되고 있나요? 2000년대 유행했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헤미안 시크룩이 있었어요. 예. 좀 자유분방하고 자연스러운 집시 같은 느낌. 근데 이 맥락에서 올 가을에 가장 히트하고 있는 상품이 스웨이드입니다. 스웨이드 소재. 그래서 가죽 뒷면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만든 소재를 스웨이드라고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쓸고 싶은 느낌. 그렇죠. 보들보들한 느낌. 요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그코리아에서는 2024 FW 시즌에서 스웨이드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소재 판매도 늘고 있는데 카카오 스타일에 따르면 이달에 스웨이드 검색량이 지난해보다 156% 증가했고 또 재킷 거래액도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Z세대 사이에서는 2000년대에 유행했던 이 브랜드 가방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요? 특히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인 제니 씨라든지 가수 이영지 씨가 이 Z세대를 대표하는 연예인과 유명 방송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브랜드 가방들을 착용한 모습을 선보여서 또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좀 엄마 가방으로 인식됐던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다시 열풍을 일으키면서 유행은 역시 돌고 도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션, 음악, 또 드라마까지 옛날 게 나오고 있고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 드릴게요.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에 결국 이걸 또 잘 접목을 시켜서 경제적으로도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에서 과거 인기 콘텐츠나 스타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드라마 리메이크라든지 또 예능도 복고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다시 또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음악, 광고, 방송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되면서 당분간 소비자에게 이런 2000년대 복고가 다가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당시 유행했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사건들을 우리 브랜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세대가 함께 할 수도 있는 방법을 또 잘 이용을 하면 좋을 테고. 네. 임화빈 님이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는 거실 지나다닐 때마다 아파트 했더니 남편분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만 좀 혀 시끄럽구먼 이라고 하셨다. 재밌습니다. 또 이걸로 또 경제를 또 활용하는 그런 요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다희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임플란트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치아가 아니라 뇌 임플란트, 눈 임플란트, 척수 임플란트 또 신기한 이야기. 근데 이게 또 현실인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